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오늘도 여전히 늘 오시던 분, 정말 이 시간은 사명을 갖고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몽, 동상다몽이 아니면 정말 이런 얘기를 할 공간이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기독교 종북 세력 또는 종교계 종북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연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이걸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강경화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것을 말하고 왔다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논의는 참 생각보다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선샤인 팔러시, 햇볕 정책 문제도 이 대북 제재 또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말하자면 접촉면을 늘려서 북한을 좀 이렇게 시장의 권력을 좀 주자, 뭐 이렇게 좀 정당화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햇볕 정책 노선을 계속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제1당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 제재를 풀면, 대북 지원을 강화하면 북한이 정말로 변화가 될까요? 오늘은 간단한 발제를 북에서 저희하고 다르게 가장 오래 사신, 가장 최근에 오신 우리 이주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북 제재 풀어야 하나요? 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나,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그다음에 인권 유린을 비롯해 가지고 저 나라의 에서 벌어지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을 막고자 국제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가장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제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외교 장관이라고 하는 그 분이 미국까지 찾아가서 대북 제재를 풀어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구라는 그런 행각을 보면서 정말 앙천돼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렇게 김치 왕조의 독재 이제 정치를 하지 못하게, 그 나라의 제재 자체가 외화벌이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외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 북한 저 정권이 유지되고 또 이제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위들이 그냥 가해지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살인 만행과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그냥 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같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북 제재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될 뿐이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소개를 잘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은 아니지만 저개발국 시간 이상의 긴 비행을 1년에도 몇 번씩 하는 우리 에린 여사님. 그러면 오늘 질문은, 지금 이제 북에서 오신 우리 이승 선생님은 대북 제재를 풀면 그것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사람 일반 이
인민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인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프리카의 모델과 북한 모델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지극히 실무자의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는 관점에서 저는 성과 관리라는 개념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실무자 입장에서 개발을 할 때 저희는 성과 관리 모델에 따라서 저희 성과 관리 혹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저희가 계획에 따라 그 투입을 했을 때 그 계획된 그 투입의 인풋이 우리가 예정된 활동을 액티비티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단기적인 아웃풋 그 산출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그 단기적인 산출물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 결과적 아웃컴 성과를 내는지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이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쌀이라든지 정말 그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굶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어야 하고요. 또 그 노동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국가가 재건되어야 하는 그래서 그 경제가 다시 재생산을 가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극심한 그 응급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과 관리의 정상적인 모델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상한 성과 즉 핵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개발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델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성과 관리 모델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이제 나왔던 이유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제대로 계획된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했을 때 이걸 사겠다고 북한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커미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산출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지 못했으므로 계속해서 그 핵이라는 어떤 그 비이상적인 성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엔 제재가 당연히 나온 우리 성과 관리 입장에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제재를 푼다는 것은 그럼 어떤 로직으로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인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 모니터링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웃풋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뭘 투입하면 애들이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고 이런 게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핵이 자라버렸어요. 네, 우리 대북 제재 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대북 제재입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했던 제재가 하나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오이사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안보리 차원에서 했던 제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가 지금 겹쳐 있는데 우선 전자를 얘기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그런 것이 전제됐을 때 우리가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또 그럴 수 있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강경화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 대북 제재 지금 우리 여기 에린 전문가님하고 비슷하게 이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북 지원 특히 인도적 지원 뭐 저개발국 인도적 지원 이 관련된 일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권에 관련돼서도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인권 관련돼서는 유엔에서 두 번째 높은 그 대표리가 되신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참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정부의 장관으로서는 아주 특수한 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예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다. 대신 예외를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유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의 분유 아니면은 뭐 결핵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멀전시 아주 얼전트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까지도 다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되나? 이건 또 새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키워온 우리 박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좀 전에 그 에린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몇 년 전에 어느 기관을 통해서 감자 심는 사업을 북한에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거금을 매달 이렇게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북의 천안함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돈만 전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교회를 통해서든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아이들 그리고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 제대로 그들에게 가지 않고 정말 그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그 정권 강화를 위한 데 쓰인다면 너무나 그게 배반감을 느낄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지원을 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지원을 한다는 이름 하에 그 불쌍한 아이들, 뭐 결핵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분명하게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정말 지원을 당장이라도 저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지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이 문제가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데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북한 국민들과 그 다음에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내가 살던 곳이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현 정권 이 자체는 범죄와 살인과 반인륜적인 어떤 그 모략과 이런 곳으로 가득 찬 비정상적인 국가인 조건에서 더욱이 지금 국제사회가 핵이라는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협박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만약 북한이 말이죠. 정말 우리보다 경제가 비등비등하고 또 우리보다 경제가 더 나아져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진다 해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밖에 그들은 그 목표가 없습니다. 더 해결할 길이 없고 이 소리를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북한 정권이 자기들이 자행해온 반인륜적 범죄 때문에
기필코 남한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보다 우월한 남한 정권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햇볕 정책을 칭찬하고 뭐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포용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좀 자유화시키고 개방시키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다. 마치 중국이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도 상당히 시장에 성공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그거를 뭐 박정희 개발 독재 모델과도 연결시키고 이런 로직이 있어요. 김정은이 그래서 그런 개발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거의 신화 같은 게 유포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발 모델이라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중국 심지어 북한을 그 박정희 대통령 개발 모델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그 파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흔히 권위주의라는 말로 또 개발 독재라는 말로 이 중국 공산당 쪽과 그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싸잡아서 이렇게 파악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최대권 교수님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그것이 전면적인 자유민주주의 높은 단계의 법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좀 제한적인 면이 있었지만 분명히 복수정당, 언론의 자유, 그 사법권의 제한적인 독립 등등 제한적이지만 명확한 자유민주주의의 틀 아래에서 또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진행된 그런 것인 반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애초에 복수정당제 자체가 없고 애초에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같은 말 자체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체제인, 그래서 그런 체제를 그래서 결국은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애초에 차단된 그런 체제입니다. 따라서 그 시장 경제라는 것도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 통제하에 외양만의 부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의 자유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당한데, 여기에다가 유일사상 체제인 북한까지 끌어와서 박정희식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를 조금 이제 차치하고요. 그럼 조금 더 처음 주제로 더 돌아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1차 산업을 뛰어넘고 2차, 3차 뛰어넘고 4차까지 성공하는 그런 모델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더 이상의 이제 그 공산주의와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아프리카가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의 기반에는 19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의 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그 바탕 위에 하나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프리카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나 미국같이 그런 자유로운 경제야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그 소셜리스트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 단기적인 이익이 오는데, 그런 국가들에는 공통적으로 그 부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를 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 자율적으로 그 국가 내에서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전행하고 있는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차관이 들어와도 그 차관이 부패로 없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여러분 정말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 청년분들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프리카로 한번 배낭여행 가셔서 그 나라의 그 자유로운 정말 경제가 얼마나 그 정말 바이브런트 이코노미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그 정말 그 활력 있는 경제의 그 맛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도 이미 장마당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 이 부패 일당 독재 일당도 아니죠. 그 한 사람의 그 1인 독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다면 자유로운 장마당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3세 기업인 중에 김정은만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무슨 의미 자체를 이해가 안 돼요. 뭐 얼핏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김정은이 이제 그 개혁 개방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논의가 일전에 좀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태호공사가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평야에 있는 대규모 유원지 하나를 그냥 쑥대밭으로 파괴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를 장성택이 건설했다는 이유예요. 그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된 그 시설을 지극히 개인적인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원 하나를 그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개혁 개방, 기업 진작, 그리고 세계화 교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북 지원 그 얘기는 이게 벌써 한 20년 된 얘기잖아요. 그리고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계속 설왕설래하는데 그 이유도 똑같아요. 20년 전에 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제재가 가해져 있지만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은 지금 또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득하다고요. 무슨 뭐 결핵이라든지 뭐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이런 일들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모니터링 안 돼가지고. 직접 매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막는 사람들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속 공격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이쪽 편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모니터링이 그렇게 20년 동안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자꾸 거듭 대북 지원하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70년 동안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도 70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세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아니 그 지금 논의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나? 그러니까 yes or no 퀘스천이잖아요.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북 제재를 언제 풀어야 되냐? 그럼 그 언제가 언제인가를 규정해야 되는데 아까 뭐 지금 아프리카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2년 전에 케냐도 가보고 그 이제 NGO 활동 때문에 갔었지만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은 결국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선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 풀어야 되나?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선결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질문 자체가 전쟁을 원하니 평화를 원하니 전쟁을 원하죠 평화를 원하죠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점이 언젠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과거 얘기하신 지금 많은 얘기처럼 그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다른 NGO 활동을 하면서 금방 얘기했던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결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 NGO의 80%가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원리 원칙이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베리파이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NGO들도 감사를 받죠. KPMG나 PwC 같은 국제 공인기관들이 공인하고 있는 감사기관을 통해서 매년 감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NGO도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큰 국가단체가 그 많은 돈들이 여러모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의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은 당연히 뭐 얘기했던 뭐 결핵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금방 얘기했던 신뢰성의 문제.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 처음에 그 제가 말씀한 것처럼 왜 그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가? 그 앞서 내가 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럼 대북 지원을 해야 되나? 북한에다가 예, 왜 그 나라만은 특별하게 핵자금 국제사회 다 예, 해서 유독 북한만은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 국가들은 대북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경제 성장을 이뤄서 사회 발전이라든가 국민 생활에 도움돼 가지고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유독 북한이라는 저 나라만은 수십 년 동안 대북 좀 지원을 해야만 되는지 우선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예, 언제 뭐 풀어야 되는가? 왜 그 문제가 난세수라는 거죠. 북한 우리 그 인민들은 대북 지원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 97년도, 98년도 때 언제가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정권이 거의 붕괴 직전에 가가지고 여길 말하면 그 국가 공무원들이겠습니다. 국정원, 경찰, 그다음에 이 뭐 국가 공무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몽땅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다 식량 배낭을 메고 해바라 놨습니다. 국가 중추 기관들이 이렇게 다 그 문을 닫으면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며칠 안 돼서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제 김대중이라는 그분이 북한에다 식량을 비롯해 가지고 자금을 해서 쌀을 좀 푸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는가? 백성들은 그때 막 자유를 얻었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근데 배급을 좀 준다고 하면서 우선 통치기관들, 사법기관들, 경찰 무슨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다 오라 해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한 거죠. 그다음 또 배급을 조금 주다 보니까 직장 다 나오라 해가지고 서울에 앉아라 오라 가라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남한 정부를 욕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 배급으로 나눠주는 것하고요, 직접 벌어서 먹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벌어서 먹는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또 팔아서 쓸 수도 있는데 배급만 주면 그러니까 코깬 송아지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너 먹고 살려면 우리 말을 두더라 이거죠.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급을 받으면 옥수수를 먹고 자기가 벌어 먹으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구현을 할게요. 한 20년은 안 됐고 2000년대 말이군요. 한 2009년쯤 됐을 겁니다. 저희가 당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대북 지원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잠시 객석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변에 있던 그 탈북하신 아주머니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 난리를 피웠어요.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진정시키느라고 우리가 애를 좀 먹었는데 얘기는 간단합니다. 90년대 말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기관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통제를 못하니까 북한 체제 정권 수립 이후로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유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가 또 다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알아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햇볕 정책에서 남한에서 쌀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통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대북 지원하니까 우리가 괴로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대북 지원을 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대북 지원하고 교류협력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합니다. 교류협력은 왜 하는가? 그것이 목표인가? 교류협력이 목표인가? 그랬더니 교류협력하는 이유가 점선면을 넓혀서 대북 접촉면을 넓혀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소위 14선언이 나왔는데
당시에 노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데 택덤새를 하지 말아라. 어디다 대고 개혁개방이냐. 그리고 당신네 나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개혁개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내리라. 갔다 와서 다 없앴습니다. 그거를. 홈페이지까지 가는 사업 하나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점은 지금 하는 얘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사실 유엔의 이 지원 원칙이라는 것은 1년만 이 emergency, 그러니까 urgent aid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구조를 바꾸는 것만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뭐 말하자면은 생선 잡는 법을 알려주는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유일하게 25년째 계속해서 생선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또 배부는 걸 몰라서 먹을 줄 싫은 게 아니고 우선 국가 정책이 봉쇄 정책을 하는 거죠. 모기장을 딱 쳐놓고 걔네들 말로도 모기장을 쳐라. 모기가 못 들어오게.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언제 몇 달 전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 이제 나무 심기를 한다. 얼마나 무슨 소린지 북한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산에다 나무 심으면 다 뽑아 놓습니다. 왜 뽑는가? 산에다 그렇게 힘들게 그 산을 뚜져가지고 거기다 곡식이라도 심어 먹는데 나무 심어 놓으면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곡식을 심지 못하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매일 하고 있어요. 이북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여기를 무슨 나무 무슨 뭐 심는데 자라면 밤에 올라가서 다 이렇게 뿌리 흔들어 놓습니다. 다 말아 죽겠고. 그 왜 그러겠어요? 난 대한민국에서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그렇게 없는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를 직접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규범화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최분국에서 시작할 때 국제 원조로 사실 굉장히 많은 원조가 있었죠. 예. 그것처럼 사람이 서로 부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 가입하고 국제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소득 총 소득 대비 몇 %를 이제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NGO와는 약간 다른.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익히 기억하고 있는 많은 유명한 NGO들,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한국 컴패션이라든가 아니면 펄벅 재단 같은 이런 재단들이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단들이에요. NGO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딴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그 많은 고아들과 그런 펀딩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NGO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No Access, No Aid라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주로 모니터링 관련된 일을 하게 되나요? 본부에서 그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직접 가는 이유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대로 모니터링 때문에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NGO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역 주민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정부 예산에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그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서를 받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보기 위해. 근데 반대로요. NGO는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뭐 케냐, 뭐 이디오피아, 루간다 이런 현지에 가서 직접 주민들과 컨택을 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직접 센터에 가서 회계장부 하나하나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는 국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비록 도너로 그러니까 그 공여국이라고 해도 감히 그 나라 국가 공무원한테 가서 이제 저희 편하게 하는 말로 장부 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진짜 그 계획대로 하고 계신지 보는 거죠. WFP에서 북한에 식량을 나눠줄 때요. 사실은 모니터링을 다 했다 그러거든요. 쭉 나눠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웃긴 게요. 이제 기자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 배급소란 데 가서 이제 배급 날라 이렇게 차에다 버려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다 나와라 그 촬영하니까 나오라면 이제 이민반장들 다 동식해서 이제 한 줄 쭉 쌀 들고 서죠. 그냥 그 배급소에서 쌀 주는 걸 다 이렇게 촬영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기자들이 하루 종일이라든가 며칠 동안 그 서서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 촬영하고 가면 바로 다 가져와 해가지고
거기서 뭐 10kg 줬다고 하면 한 2kg는 먹으라고 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8kg는 다 뺏는 거죠. 회수하면 다시. 가끔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한 80% 뺏어가면 어때? 20% 콩고물이라도 나눠주잖아. 근데 그게 왜 나도 내 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친척들이 다 있는데 왜 그 대북 지원을 반대하겠습니까? 그 식량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 물자가 들어가면 그게 특히 분유 같은 거 어린 애들 준다고 하죠. 몽땅 다 이제 고 간부들, 그다음에 군대 뭐 이런 그 사법기관 이런 그 특허중개청에 다 이렇게 가지. 그걸 또 중국에 또 대파입니다. 팔아가지고 물건 일부가 다 시장으로 다시 흘러갔어요. 네네. 네. 권력층이 그 뒷배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시장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 국가가 어떤 국가적 재난을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구호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구호잖아요. 긴급 지원이고 인도적 지원인데 북한은 지금 한 20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제 속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런 정상 국가일 때는 줘서 그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어도 우리가 분노할 판인데 북한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도발을 하고 잔혹한 폭군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 국가라면요, 이 국제사회의 그 OECD 적어도 회원국이라고 한다면 유엔이 준수하고 유엔이 지키자고 했던 이런 법령과 규칙의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상 국가죠.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제재 풀자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처음에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풋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이 기형적인 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보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과 결단의 면에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인식에는 굉장히 지식층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은 이게 위기의 근원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하는 데서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남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라든지 미국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에 굉장히 불안정을 가져온다. 그런 것을 자꾸 도덕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거를 탓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교착 상태를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어느 정도 계속 협상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거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인식의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위기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좀 투명한 눈으로 제대로 인식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결단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생활인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뭐 좀 돈으로 달래더라도 지금의 현상 유지를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남한 사람들이 현상 유지. 남한 사람들의 현상 유지를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거 사는 게 좀 제일 뭐랄까 손쉽게 마음이 이렇게 골치 덜 아픈 방법 아니냐라는 부분, 즉 그 외에 어떤 현상 타파의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죠. 미래에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럼 북한을 다 떠안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좀 편하고 현상을 유지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을 너무 늦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사실은 제재 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석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번에 올림픽 때 이 여정이랑 쭉 다 내려왔잖아요. 저는 뭐 경칭도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뭐 성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정이랑 정원이랑 다 저보다 어리니까 뭐 그렇게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아, 정원이는 안 왔나? 영철이가 왔나요? 우리 뭐 이런 마구 부릅시다. 그래서 정원이는 안 왔구나. 정원이는 저기 판문점에 왔구나.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뒤에 있겠죠. 뭐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많았어요. 뭐 비트코인 소문도 있고.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확실해진 것은 어쨌든 석탄을 계속 팔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을 지금 비정상적인 국가로서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정말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가설을 지고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하면은 남한도 문재인 정권도 이 불의에 함께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가 유엔이 지정한 그 인권 제재에 따라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남한 문재인 정권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김정은 정권을 살리기 위한 남한 정권의 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남한이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995년도, 98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3년 동안에 350만이라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돌아갈 그 시점에 1900 몇 년도입니까? 96년 9월 달에 이제 강릉으로 이 잠수함을 침투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그때는 금방 북한 정권이 금방이라도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 게릴라들이 공습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를 떠나서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이런 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에 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지속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모종의 북한하고 남한과의 관계에서 예속관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우리 윤 의원님이 정상국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조건,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한 2개 정도를 덧붙이고 싶어요. 또 하나는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권,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불어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나는 정상체제 또는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모든 게 수령체제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이든 뭐든 뭐 인권 문제든 간에 모든 게 수령체제로부터 야기되는 건데 수령체제로 그대로 두고 뭘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좌파들이 대북 지원 뭐 인도적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기는 좋아요. 순수하고 숭고합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지 김정은이에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한다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 합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존경하는 김 박사님 의견에 처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한 거 아닐까요? 지원을 하면 북한 정권의 그 통제력이 강화되고 그 통제력 저편에서 북한 사람들의 억압적 상태가 장기화되는데 이 단순한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금 20년 됐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다,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죠. 뭔가 자기 정치적 이념적 그 선호를 유지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고 가릴 수 없는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그 이상한 병리적 상태, 이거는 순수하기보다는 깊이 병.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거기 하나 덧붙이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하면 저쪽 우리 내부에서 대북 대결 정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러면은 사고를 쳤는데 그건 그냥 둘 거냐, 엄격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또 하는 얘기가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 극단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입을 닥쳐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누가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 누가 전쟁을 하느냐? 그럼 전쟁하겠다는 사람 지가 전쟁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할 능력 있나요? 밥을 먹어야 전쟁을 하죠. 북한 전쟁할 능력 전혀 없습니다. 사흘도 못합니다. 그 북한의 유명한 총참모장 이영호라고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직접 김정일이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전쟁나 사흘이면 우리 전부 발산된다고요, 민군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자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북 공포심을 유발해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 불순에는 그 분명히 이제는 외신들도 공공연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영향력, 중국의 작용을 이젠 굉장히 우리가 그 좀 각성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의 교착 상태와 그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그 침투하기 쉬운 그 우리나라의 각종 시민사회 또 SNS 뭐 등등 자금 지원 등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각종 내분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정당한 대북 해결을 그 좀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은 이번에 석탄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지원, 이런 식의 북한 체제 유지 때문에 대한민국도 좀 위험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까지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면 뭐 평화가 온다,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을 더 괴롭히는 이것도 죄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역설적인 거는 우리 쪽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북한에서는 절대로 무조건 지원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원받지 않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잠깐 있을 때 그 건너편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시 무슨 중학교에서 뭐 어떤 뭐 학생들을 위한 기자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지원할 때도 평양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지원이 돼요. 지원할 때도 그 사람들은 세심하게 용의주도하게 지원받을까 말까를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체제 유지 공학이 있어요, 북한에. 굉장한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 단순 엔지니어링을 무시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왜 힘들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뭐 우리 내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방탕에 가깝고 방종에 가까운 이 사회 체제가 너도나도 이상한 이제 뭐 북한이라는 그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못 알아들어서 한 번 치면 금방 넘어갈 나라인데 그렇게 왜 어려워하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저기는 독재라는 이런 민중화에 어떤 그 이제 일률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저마다 각자가 자꾸 다 이제 뭐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단합이 못 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지원은요 간단합니다. 답변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 시점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은 북한 김씨 3대 세습이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해도 정상적인 지원은 더 효과적이고 북한 주민에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자유통일 촉진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대북 지원의 가장 큰 고민인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 베트남에 있던 탈북자 400명을 한꺼번에 태워온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화가 나서 그 화를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대북 지원을 안 받겠다. 세상에 이런 웃기죠? 굉장한 배짱이죠. 근데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대북 지원을 하던 단체들이 베이징에서 평양 들어가는 노선이 막히니까 대련으로, 단동으로, 브라디보스톡으로, 하바롭스크로 가서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뚫으러 다녔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왜 이러는 이미 직업이 된 진짜 거죠. 멍청하, 정말. 아니 우리 그것보다는 국민이 대북 멍청합니다, 지원을 멍청. 하는 단체들이 이게 자기들의 자업이 된 것 같은데요. 예예.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그런데 그 NGO 단체들이 그 활동을 보면은요, 이게 참 우리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게 뭐인가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정부에서 받습니다.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예산 중에 얼마를 자기 NGO 단체에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보고서는 실제 그 우리 남한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실제 지원하는 물자는 어디가 지원하나 하면은 중국 현지에 들어가서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물건을 싸서 북한에 붙입니다. 한마디로 NGO 단체가 이렇게 극성스럽게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도적 차원도 있겠지만은 한국 내에서 자기 단체의 이익 측면에서 정말 사생결단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문제점을 두고 찾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참 저는 이제 다른 그 국제 개발이지만 이제 뭐 좀 비슷한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 지원하시는 분들도 옆에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얼굴에 대고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뭐 이제 용기가 내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서로 이렇게 몇 년도에 들어가서 아리랑 받는지 아리랑 공연 그 정말 그 공연 그 봤다고 본인들이 인권을 위해서 막 일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리랑 공연 본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인도적 지원에 목숨을 거십니까 물어보면 가면 직사 대접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인권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까. 네, 제가 딴 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동북아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북방의 이 북남 관계에서 북방 민족이 군사적 체제를 이루어서 농사짓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하는 남방을 이렇게 착취한 경제 구조가 굉장히 수천 년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북송이 그 당시 돈으로 북방 민족을 달래려고 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끝내는 사라지게 되고 북방 민족의 중원으로 들어와서 수백 년간 통치하게 되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길로 영혼을 파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가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절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류하는 여러 가지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너무나 약체이기 때문에 도와줘도 상관없다.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일정한 무력과 잔인성을 그리고 그 결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파괴하는 건 쉽잖아요. 파괴하고 억압하고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위선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이제 오늘 9분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다 착한 사람들처럼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진짜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돕자. 저희 어머니가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부로 시주했다가 함부로 도왔다가 그게 나쁜 일에 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 지원이 만약에 핵이라는 기형아로 돌아와서 아주 기형적인 어떤 뭐 결과물로 돼서 우리를 위협한다. 이제 그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두는 그런 거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닫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휴머니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그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핍박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기어 나올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거의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면서 꼭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를 주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마이크를 드리고요. 대북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북 지원을 꼭 하되 이거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개선하거나 약화할 거라는 전망이 있을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지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취약계층들에게 가고 인민들에게 수혜가 된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다익선이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정상적이라면 개성에 지금 술집도 늘어나고 오락장도 늘어나고 은행도 늘어나고 해야 합니다. 근데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금강산 사람 만납니까? 산만 보고 오는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름만 교류지 교류가 아니라 직류였다. 일방적으로 갔다. 그러므로 교류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원이 사실은 범죄를 돕고 폭압을 돕는다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가 이 잘못된 지원을 선으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 이런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핵에 관련돼서 어떤 성과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얼마나 큰 위협이 되나요? 정말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